개에게 죽임을 당한 여자아이가 다음 순간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말인가? 이야기는 아르헨티나의 외딴 산악지대에서 일어났는데 이른 아침에 갑자기 총소리가 나서 이곳에 사는 남자 주인공 요한과 그의 동생 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여세를 몰아 조사를 나갔고 결국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신 한 구가 반쯤 들판에 나타나자 동생은 야수의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부리로 보아 이것은 분명히 날카로운 칼에 베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 시신 주변에서 죽은 사람의 소지품을 발견한 존이 지도를 펼쳐 산꼭대기에 있는 초가집을 가리키자 두 사람은 곧바로 찾아갔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노부인이었는데 요한은 죽은 사람의 사진을 꺼내어 그가 이 사람을 보았는지 물었다. 노파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이러 왔으며 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부인의 말에 존은 약간 어리둥절했습니다. 노파를 따라 들어가 보니 완전히 눈이 멀었는데 온몸이 농양인 뚱뚱한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왜 이런 모습으로 집에 1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까? 노파는 자신의 아들이 악마에 빙의당했을지도 모른다며 청소부라는 사람이 구마하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야생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존이 듣고 나서 화가 치밀어 2024년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악마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후 그는 화가 나서 경찰서에 가서 경장에게 왜 서둘러 사람을 보내 노부인의 집에 있는 환자를 조사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존의 질문에 경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그런 일은 전혀 듣지 못했고 심지어 청소부의 죽음도 존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이를 본 두 사람은 근처의 농장 주인 피터를 찾아가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피트는 이곳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았으며 지역의 만사통입니다. 피트는 이곳의 경찰서는 공허한 형태이며 그들은 개발업자에게 일찌감치 매수되어 이곳에 일이 생기면 이곳 사람들을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터는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라 술 기운을 빌려 엽총을 들고 노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가 죽으면 이 일은 끝납니다. 이때 대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침대 위의 뚱보들을 바라보던 피트는 결국 마음이 약해져 손을 쓰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존의 일당을 불러들여 이 뚱보를 묻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몇 명의 어르신들이 힘겹게 뚱뚱한 사람을 차에 태웠는데 결국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놀랍게도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존 일당도 눈이 휘둥그레져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뚱뚱한 것을 처치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피트는 아내가 양떼에 야생염소가 섞여 들어갔다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나쁜 징조가 아니라 악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난 피트는 즉시 총을 쏴 죽이려고 했지만 아내는 화기로 동물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규칙을 어겼습니다. 이곳의 규칙은 화기로 야생동물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이 닥칠 것입니다. 결국 피트도 한 방도 듣지 않고 양을 죽였습니다. 다음 순간 그의 아내는 한 번의 도끼로 피트를 데려간 뒤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를 도끼로 두들겼고 숨이 멎을 때까지 손을 멈추었습니다. 얼마 후 누군가가 존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상대는 뚱보의 동생 짐이었습니다. 그는 피트 부부의 사망 소식을 듣고 할머니도 가출했다며 존에게 하룻밤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원래 동생 찰리는 그 뚱보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가 전염병을 일으킬까 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은 그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잠시 그를 마방에 가서 쉬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트 부부의 죽음은 존에게 오래된 저주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이 도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처가를 찾았습니다. 바이러스나 저주가 가족에게 전염될까봐 그는 자신의 옷을 가장 먼저 불태웠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걔는 호기심으로 다가가 옷 냄새를 맡았습니다. 밑에서 소리가 들리고 얼마 후 아내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존의 각별한 반감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무슨 말을 해도 그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의 본 건 미신적인 표현도 믿지 않습니다. 어른 몇 명이 이쪽에서 다투고 있을 때 비극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강아지의 성격이 크게 변하여 막내딸을 입에 물었고 아직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막내 아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던 그는 확인하고 나서야 큰 소리로 동생을 위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의부사버지가 멍한 얼굴로 걸어오자 걔가 딸을 물고 뛰쳐나갔습니다. 두 아버지도 필사적으로 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존은 이미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뇌성마비인 큰아들을 뒤돌아보며 끌어안았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의부사버지가 돌아오셨고 딸을 찾지 못해 개를 쫓지 못한 그는 엽총을 들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를 사살하려고 합니다. 존은 이것을 보고 극력 막아서 그에게 반드시 총을 쓰지 말라고 일깨웠습니다. 그는 총을 사용하면 규칙을 어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의부사버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뛰쳐나갔습니다. 곧이어 한 발의 총소리가 나서 존이 달려가 보니 그는 개를 쏘아 죽였습니다. 존은 이것을 보고 그가 틀림없이 구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집에 가서 다른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기적적으로 막내딸이 살아났지만 존은 그 딸이 더 이상 본체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잘 알고 결연히 아내를 두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엄마에게 아빠가 널 죽일 거라고 말하는 게 맞았어요. 다음 순간 의부사버지는 차를 몰고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가족을 데리고 합류해 탈출을 준비하는 요한 앞에서 벌어집니다. 하지만 화는 혼자 오지 않았고 얼마 가지 않아 뇌성마비 아들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도 존 탓입니다. 애초에 그를 위해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은 그에게 사과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 황량한 산과 들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다니 바로 그때 전처가 전화를 걸어와 존에게 아이를 돌려보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동생 찰리는 형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 형수의 동의 없이 아이를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존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수가 이미 치여 죽는 것을 직접 보았고 지금의 형수는 이미 악마가 빙의된 것을 보았습니다. 동생 찰리는 멍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 메리가 빙의에 대해 연구 중이라며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했고 속수무책인 존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몇 사람이 메리를 찾아 여러 사람에게 자리를 잡은 후 찰리는 빙의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이 일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그녀는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빙의하는 이런 일이 너무 무서워서 그녀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찰리에게 악마를 제거할 필요는 없고 도망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7가지 규칙을 따르면 빙의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규칙을 모두 말했습니다. 전등을 켜지 마세요. 동물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들의 물건을 가져가지 마세요. 그들을 다치게 하지 마세요. 악마의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을 화기로 쏘지 마세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던 찰리는 갑자기 어머니가 도망갈 때 이 규칙들을 모두 말했는데, 즉 빙의된 이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요한은 어머니의 말을 끊고 그 후 요한은 후회하게 됩니다. 원래 존 몇 사람은 하룻밤을 쉬고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의 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존은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가 눈여겨보니 아내가 이곳을 찾았고 품에 안은 바로 막내 아들이었고 존이 다가가 말을 하려 하자 아내는 주저없이 아래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계단을 내려간 후에야 아내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인 존은 어떻게든 아들을 구해야 합니다. 메어리가 계속 귀머거리인 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따라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마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존에게 자초지종을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존은 비로소 유유자약하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뚱보를 보았을 때 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입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뚱보가 전염병에 걸렸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뚱보를 잔인하게 던져 묻었습니다. 존의 말을 들은 메어리는 그 순간 멍해졌는데 알고 보니 그들 자신이 직접 악마를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본체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몇 명의 병사가 둘로 나뉘고 존과 메리는 본체를 찾아가고 동생 찰리는 형수를 찾아갑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완전히 함락되었고 그 안은 이미 캄캄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구하기 위해 무리하게 달려갔지만 결국 뇌성마비 아들을 집에 두고 몇 명이 출발했습니다. 길에서 존과 메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국 그를 의아하게 만든 것은 이전에 그 시체가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이었으니 어쩐지 메리가 이렇게 반항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화면이 찰리를 찾아왔고 그는 도중에 한 여자를 발견했고 걸어가 보니 바로 형수였지만 다음 장면에서는 그를 거의 놀라게 할 뻔했습니다. 이때 어린 조카는 이미 죽었고 형수는 조카의 뇌리를 먹고 있었고 화가 난 찰리는 형수를 치어 죽였습니다. 한편 존과 메리는 그녀의 기구에 따라 본체의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학교였습니다. 땅 위에 석회, 마리는 성 안의 어른들이 독을 입어 이곳에 묻혔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때 마리는 7번째 규칙을 말했는데 그것은 아이가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아이는 빙이 되기 쉽고 어른보다 더 잘 통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먼 곳에서 한 어린 남자아이가 왔는데 존이 놀랍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존에게 본체가 먼 산 위에 초가집 안에 있으니 가겠다면 서둘러 달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옆에 메리의 경고가 있었지만 존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이의 말을 믿지 말라고 했더니 아이가 나타나서 끌어내서 본체가 이 학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존은 용기를 내어 들어가서 살펴보았는데 결국 한 강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판자를 비틀어 열었더니 그 안에 시체도 있었고 그 본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마리는 법기를 꺼내어 존에게 본체를 드러내어 법도를 베풀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존은 메리가 본체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마침 한 어린 소녀가 달려와 존에게 위생실에 도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어리는 급히 존에게 그녀가 한 말을 믿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본체가 존을 계속 압박하자 결국 존은 의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결국 다음 순간 메어리는 아이들에게 망치로 맞아 죽고 땅 위에 법기 한 자루만 남게 됩니다. 요한은 두말 없이 법기를 들어 본체를 향해 힘껏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이들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다음 순간 한 아이가 뚱보의 몸에서 빠져나왔고 존은 악마를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생은 존을 껴안고 울면서 형수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7번 규칙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악마였고 요한의 뇌성마비 아들을 포함하여 아이에게 달라붙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것으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도 존, 지금은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계속 헛기침을 했습니다. 존은 그가 무언가에 끼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꺼냈지만 어머니의 털을 발견했습니다. 곧이어 아들의 입에서 어머니가 끼고 있던 목걸이를 뱉어냈는데 뇌성마비 아들이 어머니를 잡아먹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존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우물쭈물하는 성격과 우유부단한 판단력으로 인해 온 가족이 죽게 됩니다. 영화가 끝났다. 이 영화의 감독은 이전에도 공포영화를 찍었고 그는 폭력적인 피비린내로 유명했고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피비린내 나는 부분이 많으니 관심 있으면 원작을 만나보세요.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